스스로를 굉장히 통제하는 방식이 남들보다 좀 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스스로 촉이 좋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무의식이라는 게 본인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영역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책 무의식이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책을 이제 읽고 모임을 하고 왔는데요. 모임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미있는 주제들로 얘기를 하게 되어서 그 얘기도 할 겸 이 책에 대해서 소개도 할 겸 겸사겸사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무의식이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라는 책 제목을 봤을 때 무의식을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저는 무의식이라는 세계가 참 무서웠던 것 같아요. 무의식이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느 머릿속 한 구탱이에 좋지 않은 생각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나의 나쁜 부분, 단점들이 거기에 왠지 다 몰려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무서웠어요. 예전에 의사분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의사분이 내시경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내시경을 하면 수면 내시경을 하잖아요. 그게 수면 상태에서 본인이 어릴 때 이민을 갔나? 아무튼 재외교포인가? 아무튼 이래가지고 한국말을 하나도 할 줄 모른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수면 내시경 상태에 들어가다 보니까 무의식 속에서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튼 거짓말을 한 건지 어쩐 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아니면은 정말로 자기가 한국말을 다 까먹고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의식 중에는 그런 한국어 능력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뭐 거짓말이 들통났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사례들 그리고 막 이제 욕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렇게 수면 내시경 상태에서 폭력적인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도 나도 만약에 내시경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폭력적이고 폭언을 하거나 진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내시경을 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듦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의 무의식에 어떻게 하면 좋은 것만 넣어서 그런 가수면 상태가 됐을 때에도 내가 나쁜 말을 안 하고 좋은 말만 할 수 있는가 약간 그걸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책의 제목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또 탁 들면서 내 무의식을 바꿀 수 있을까? 통제할 수 있을까? 설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무의식이라는 게 본인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영역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영역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영역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바꿀 수 있고 없고가 되는 중요한 지점인 부분을 저는 이제 책을 읽고 모임을 나누다가 한 부분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 책은 7장까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하고 들어가는데 무의식이 인식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직관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무의식과 나를 구분짓게도 됐다가 하나로 생각하기도 했다가 무의식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되는 이런 이제 화두를 던지는 장이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감각의 증언, 경험이란 정말로 어떤 것인가 이런 제목을 달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의 감각들 있잖아요. 시각이나 촉각, 뭐 미각, 청각 이런 것들이 정말 정답인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3D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뇌는 2.5D 정도의 스케치로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에도 맹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청각도 맹점이 존재하는 거고 다 이제 우리의 감각이 전부 옳은 건 아닌데 우리는 내가 본 것만 믿고 내가 느낀 것만 느끼고 이런 식으로 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정답이 아니다. 네가 경험한 것들이 다 정답이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같은 그림을 보여줬을 때 어떤 키워드를 던져주느냐에 따라 이 그림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어떤 기사를 봐요. 기사 내용을 막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댓글을 딱 봤을 때 댓글이 딱 달린 그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보다 보면 이 기사를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키워드를 던져서 그대로만 볼 수 있게 하는 게 또 인간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첫 번째 교훈으로 막 말해주는 게 감각을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사실 인간도 다 알아요. 저희도 우리 감각이 다 옳지 않다는 거 알죠.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로 이루어진 감각이니까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감각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 않나? 여러분도 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죠. 사실 제가 스스로 촉이 좋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좀 그 촉이 발동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그냥 어떤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건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뭐 못되게 군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보자마자 왠지 별로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이건 그냥 좀 미안할 정도거든요. 아니 그 사람 나한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딱 죄책감을 일게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또 그 사람을 보면 약간 꺼림직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 이게 분리가 안 돼서 질문하는 거에 대답은 잘해주긴 하는데 제가 먼저 질문을 하지는 않고 또 제가 먼저 다가가거나 곁을 내주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몇 달 뒤에, 한두 달, 세 달 뒤에 보면은 그 사람이 뭔가 안 좋은 행동이나 안 좋은 짓들을 하면 그제서야 이제 나의 촉이 정말 옳았구나 막 이러면서 저의 촉을 막 칭찬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몇 번 접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 촉을 좀 믿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걸 접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나는 정말 사람을 보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구나. 근데 그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따지고 보면은 제가 다 쌓아놓은 어떤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싫었던 사람들, 나와 뭐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 아니면은 그냥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얻었던 어떤 눈빛 같은 신호, 아니면은 말투, 습관, 그리고 분위기, 눈빛,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그 제 안에 쌓여져 있는 데이터가 있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게 싫어, 이게 아니라 왠지 저 사람 저런 게 싫어, 왠지 저렇게 말하는 거 너무 싫어, 막 이런 식으로 생략돼서 무의식으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가령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저 스스로도 그걸 되게 잡돌이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한 행동이, 나를 위해서 한 행동이 남한테 피해가 가면 절대 안 돼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기 때문에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 피해를 주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력이 굉장히 오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몸으로 남아있고 뭐 감각으로 다 남아있어서, 그리고 피해를 줄 것 같은 행동을, 전조증생을 하는 사람들을 되게 빠르게 캐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거는 정말 내 경험에 한정된 거니까 믿을 만한 정보는 아니죠. 저도 알아요. 그게 완전 옳은 건 아니고 그냥 차별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곁을 안 줄 뿐이지 괴롭히진 않는데 어쨌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제가 밀어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살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경험으로 맞았던 사례가 많다 보니 이런 부분을 내가 바꿀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는 무의식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뇌가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수많은 활동들을 다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의식적으로 하면은 못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일을 할 때 단축키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단축키를 외우려고 하면, 적어달라고 하면은 잘 못 적어요.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제가 만든 단축키도 되게 많아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단축키를 몇 개 만들어서 쓰는데 그것도 기억은 안 나요. 하지만 손가락은 알죠. 그래서 걔가 그걸 누르고 하고 있어서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생각을 하고 하면은 내가 뭐 눌러야 이게 이 단축키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의식 영역에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 또 제가 복싱을 하잖아요. 뭐 그거를 자세를 외워서 뭐 하다 보면은 좀 오히려 안 될 때가 있어요. 의식하고 잘해봐야지 라고 하면 잘 안 되는데 무의식 중에 그냥 해야지 했을 때 더 잘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몸으로 익히는 것들은 거진 제가 의식하려고 하면 오히려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열심히 많이 연습을 하면 뇌로는 인식을 잘 못하지만 몸에 남아서 무의식 중에 잘 하고 있구나, 그런 과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긍정과 부정 테스트를 하거든요. 단어를 봤을 때 긍정적이면은 뭐 예를 들면 파란색, 부정적이면은 빨간색 버튼을 누르는 그런 테스트를 한단 말이죠. 빠르게 1초 만에 막 탁탁탁탁탁탁 눌러요. 근데 예를 들면 뚱뚱하다, 날씬하다를 봤을 때 어떤 것도 긍정이지 않고 어떤 것도 부정이지 않잖아요. 저의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완전 생각하고 있거든요. 뚱뚱한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뚱뚱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날씬한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날씬한 게 좋은 것도 아닌, 그냥 사람의 한 몸의 모습 정도로만 생각하면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데, 우리는 되게 날씬한 건 좋은 걸로 누르고 뚱뚱한 건 나쁜 걸로 누르는 어떤 이렇게 머릿속 관습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인종이나 종교까지도 이런 무의식적으로 긍정 부정에 갖다 넣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면서 저의 내면을 막 들여다봤어요. 제가 이건 진짜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차별인데 그 차별을 안 하고 사는가 라고 봤을 때 저도 모르게 하는 차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가, 없앨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회적 체면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멸시당할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인종차별도 그렇고 남녀차별도 그렇고 이 없어야 하는 것에 있는 그 차별들을 내가 숨기고 살 수는 있는 거죠. 내가 그걸 갖고 있지만 내 내면에는 그것들이 있지만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 이런 거는 남한테 보여주면 안 돼 이러고 꽁꽁 숨기고 사는 것만으로도 좀 그거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면에 있는 것까지 바꿀 수는 없어도 내면 겉에 있는 것까지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흥미로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의식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꿀 수 있는 어떤 킥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이 나라는 존재가 있는 위치에서 내 위에 있는 것들이 있고 나 아래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표면적으로는 없지만 사회적으로도 원래 우리가 다 평등한 인간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돈이나 뭘로 나눠지는 계급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 내가 백인이면 백인들이 항상 우월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인종들한테 이렇게 눌리는 게 싫단 말이에요. 너네와 나는 평등해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사실 내 위로 올라갈까 봐 두려움이 방어 기제로 깔리는 거란 말이에요. 동등한 거는 너를 내리는 게 아니라 같이 올라가는 거야 라고 이제 인식시켜주는 것가 필요한데, 근데 인간한테는 항상 이렇게 뭔가 수직적으로 급을 항상 먹이는 게 버릇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바뀌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의 위치가 눌려지는 것들에 대한 방어 기제로 차별이 일어나는 거라고 좀 생각해서 이게 좀 완화가 된다면 이런 무의식 중에 하는 차별적인 생각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가능한 생각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험을 하는데 좀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냈을 때 우리가 대부분 틀려요. 근데 그 문제를 변형해서 인간관계로서, 사회적 관계로서 문제를 바꿔내면 누구나 맞춰요.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인간의 뇌가 관심을 기울이는 언어로 문제를 제시하고 그거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그 문제를 봤을 때 저도 두 번째만 맞췄는데 첫 번째는 약간 헷갈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이 정말 사회적 관계를 중시 여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어떤 이상형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한테 매력적으로 느끼는 요소들이 공통된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는 아니지만 피부가 하얀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피부가 하얀 여성을 선호하는 거는 건강 신호가 더 잘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얄수록 건강이 나쁘면 조금 더 빨개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 게 더 빨리 보이고 더 반응이 잘 보인다. 여자와 아이를 낳으려면 여자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피부가 좀 하얘야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선호한다. 그런 게 발달되어 와서 지금 우리가 피부가 하얀 사람을 선호한다 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종을 봤을 때 특히나 인간이랑 안 친한, 같이 살지 않는 동물로 표현을 하면 뭐 원숭이를 봤을 때 이 원숭이와 이 원숭이의 외모적 차이, 더 매력적인 외모의 차이를 잘 못 느낀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그 눈, 코, 입의 위치 차이가 뭐 1m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도 우리는 확실하게 구별을 해서 그걸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의 매력 차이가 우리 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인류종 내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차이가 우리의 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취향이나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게 나의 개인적인 건 줄 알았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의 작용일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고요. 어찌 보면은 구조주의 철학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자유의지를 갖고 결정하지만 사실 사회 시스템 안에서 이미 이걸 결정하게끔 발현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구조주의 철학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좀 재미있게 읽었어요. 자유의지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도 이제 모임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같은 환경에서 크고 같은 유전자를 받았으면 같은 걸 선택할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같이 크고 같이 자랐어도 다른 걸 선택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차이는 개인의 자유의지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어쨌든 환경적 요인이 없는 거 아니고 부정할 생각 없고 유전적 요인이 없는 거 아니고 그것도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기타 등등의 옵션들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옵션 내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거는 저의 자유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물론 통제된 자유의지라고 표현하면 그건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뇌는 라이벌로 이루어진 팀이라는 거예요. 서로 분야가 겹치는 여러 전문가들이 뇌 안에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전문가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맛있는 케이크를 두고 이걸 먹을지 안 먹을지 이제 뇌에 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야 그거 건강에 안 좋아 먹지 마 이런 애가 있고 야 그거 기분 안 좋잖아 그냥 먹어 이런 뇌가 있고 서로 막 헐뜯다가 이기는 팀이 이제 제 팀이 되는 거죠. 율리시스의 계약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율리시스가 오디세우스거든요.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되는 어떤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세이렌이라는 요괴가 살아요. 근데 세이렌은 엄청 예쁘고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천상의 목소리라 그걸 들으면은 다 홀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세이렌이라는 존재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여기를 지나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귀에다가 이제 밀랍을 넣어가지고 귀가 아예 안 들리게 하고 여기를 지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자유의지로 미래의 자신을 묶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홀리지 못하도록 아예 나를 가두고 통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율리시스 계약이라고 한대요. 저도 이런 방식을 쓰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뭔가를 결정하면은 거기에 좀 돈을 써요.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냥 질러요. 그냥 돈을 내서 지르고 돈을 내면은 그걸 아까워하는 제 스스로를 잘 알아요. 운동이 되게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에요. 운동센터에 기부하는 게 뭐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안 하기 위해 일단 돈을 쓰면 저는 좀 돈에 노예라가지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저 사실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카메라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래요. 저 핸드폰이 옛날 아이폰이긴 한데 그냥 아이폰으로 다들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되게 유명한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도 다 그냥 핸드폰으로 찍는다 이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저 나부랭이가 뭔데 내가 뭐 카메라를 사는 게 뭐가 좋겠어 하고 했는데 단 한 번도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 어떤 손해도 아니니까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손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청 고민을 하다가 카메라를 결국 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회사에서 한 2달 다녔는데 월급을 밀리겠다고 하고 못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카메라를 사는 결정이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한두 푼이 아니라 거의 70만 원 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과감히 진짜 모두가 반대하는데 저 혼자 그냥 샀어요. 그냥 사고 나니까 어쨌든 뭐라도 찍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우니까 뭐라도 올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거 산 게 아까워서 결과가 좋든 안 좋든 항상 찍어서 올리고 항상 편집해서 올리고 시간이 없어도 그냥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이 지불한 게 아까워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되게 자본주의적 마인드긴 한데 되게 큰 결정이었고 그렇게 네가 돈 주고 샀으면은 칼이라도 뽑아라. 돈을 썼으니 칼을 뽑아라 라는 심정으로 이제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의 자유의지를 일단 묻고 하는 거는 저는 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했는데 그거 얘기하다 보니까는 스스로를 굉장히 통제하는 방식이 남들보다 좀 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돈 내고도 그냥 별로 아까운 생각 안 들고 그냥 안 가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운동을 예전에 PT를 엄청 오래 한 적이 있는데 다니던 헬스장이 한 달에 한 번이었거든요. 저는 항상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갔네 안 갔네를 체크를 한 거를 봤더니 제가 딱 그날 빼고 다 간 달이 몇 개 있더라고요. 돈을 내가 많이 지불했으니까 그만큼 나한테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습관을 그렇게 들였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매일 가는 게 저한테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다른 보상도 항상 와요. 근데 저는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항상 제안을 하는 게 일단 끊어봐. 일단 돈을 내봐. 그럼 아까워서 갈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저한테만 해당하는 것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6장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틀린 질문인 이유라고 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뇌에 문제가 있어서 범죄를 저지른 사례들을 말해요. 첫 번째는 이제 알렉스의 사례라는 게 나오는데 원래 멀쩡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그냥 결혼도 해서 잘 살다가 얼마 전부터 다 늙어서 소아성애가 생긴 거예요. 근데 맨날 머리를 아프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 같은 게 생겼나? 그래가지고 그걸 없애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라는 사례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목류병이 있어가지고 목류병 상태로 그 수면 상태에서 엄청 멀리 한 20km를 차로 운전해서 달려가가지고 자기 장모님을 죽이고 장인어른을 공격하다 깨어난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죽였나 봐요. 막 이랬대요. 이렇게 자유의지 없이 행동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살인을 저질렀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볼 거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책이었고 이분도 이걸 용서해주라는 말은 아닌데 전전두엽 훈련이라는 걸 제안을 해요.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제 전두엽이 사회화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전두엽을 막 자극시켜서 이게 훈련을 시키면은 충동을 아예 억제하진 못하지만 충동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법을
기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교육시키면 어떨까라는 이제 제안을 해줬는데 저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의식도 이게 어쨌든 무의식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무의식은 내가 아닌가요? 저는 무의식도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의 무의식이 무섭단 말이죠. 무의식 속에서 범죄를라도 저지르면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우길 수 있는가? 근데 저는 못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무의식이 그런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실수를 받아들이고 아,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내 행동이 이런 실수를 벌였다. 나를 벌해달라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게 오히려 참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물론 그렇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든 어떤 것이든 어쨌든 피해를 입었고 어쨌든 죽었고 내 가족이 죽었으면은 이거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저는 아무리 몽유병으로 살인했어도 살인은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왕자 이후의 삶인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거는 원인을 파악하고 결과를 내릴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A는 B 때문이다라고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한 세상에서 자꾸 의미를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자꾸 파악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의 요소로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이거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6장으로 잠깐 돌아가면은 아무리 뇌에 문제가 있었다 한들 이 사람들이 딱 이 뇌만의 문제로 이런 결과를 저지른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좀 그렇게 좀 단순화하고 있다. 근데 인간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뇌구조를 가지고 있고 한 행동의 결과는 모든 것들이 다 작용해서 생길 수 있다. 결국은 이런 죄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다. 도피를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이제 작가도 좀 하신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무의식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의 무의식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범죄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안 할까라는 생각을 저도 항상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과거에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들이 결국에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니면 이게 별로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랬을 때 이거 내가 언제 말했어? 이렇게 숨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사과할 줄 아는 어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맞아. 그렇게 내가 말했었지. 그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던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진짜 별일도 아닌 건데 이거를 굳이 꽁꽁 숨겨놓고 내면에 숨겨놓는 순간 이게 범죄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스스로 잘못했던 것들을 바로잡고 인정하고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에게도 책임을 묻고 타인한테 사과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또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서 여러분들께도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했어요. 왜냐면은 또 자신만의 무의식들은 다들 가지고 계시고 그 무의식이 도대체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책이기에 여러분도 읽고 자신의 무의식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